전쟁이 터질 뻔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두 나라가 칼을 뽑아든 순간이었죠. 트럼프가 백악관에 들어선 뒤 모든 게 뒤집혔거든요. 오바마가 10년 넘게 공들여 만든 이란 핵 합의, 트럼프는 이걸 한순간에 폐기했습니다. 취임 8년 반 만의 일이었죠. 그리고는 이란을 향해 사상 최강의 경제 제재를 때렸습니다. 테러 지원, 비밀 핵 개발, 온갖 혐의를 들이밀었거든요.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유조선을 공격했고 미군 무인기를 격추했고 사우디 석유 시설을 불태웠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피해 보복을 이어갔죠. 40년 악연이 다시 폭발하는 순간, 지금부터 그 시작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제재가 시작되자 이란은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말로는 안 통한다는 걸 보여주려 했죠. 2019년 6월 13일 새벽, 오만 앞바다를 지나던 일본과 노르웨이 소속 유조선 두 척이 거의 동시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선원들은 갑판 아래서 굉음을 들었다고 증언했거든요. 선체에 구멍이 뚫렸고 원유가 바다로 쏟아졌죠. 누가 썼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모두가 이란을 의심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바로 옆이었으니까요. 일주일 뒤엔 더 노골적인 도발이 터졌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가 자국 영공을 비행하던 미군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를 미사일로 격추한 겁니다. 그것도 자랑스럽게 발표하면서요. 1억 달러짜리 최첨단 장비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죠. 트럼프는 격분했습니다. 보복 공격 명령을 내렸다가 출격 10분 전 극적으로 취소했거든요. 이란인 150명이 죽을 거라는 보고를 받고는 무인기 값어치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이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석 달 뒤인 9월 14일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핵심 시설 두 곳이 드론과 순항미사일 공격을 받았거든요. 불길이 치솟고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전 세계 석유 공급량의 5%가 한순간에 끊겼죠. 브렌트유 가격은 하루 만에 20% 폭등했고 시장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미국과 사우디는 이란의 직접 지원을 받은 공격이라고 단정했습니다. 증거도 명확했거든요. 미사일 파편을 분석한 결과 이란제 무기로 확인됐고 공격 각도상 북쪽에서 날아왔다는 게 드러났죠. 이란은 부인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긴장은 걷잡을 수 없이 높아졌고 중동엔 전쟁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습니다. 간접 타격으로는 성이 차지 않았던 걸까요? 친이란 세력의 칼끝이 이제 미군을 직접 겨냥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12월 27일 이라크 북부 키르쿠크 인근의 미군 기지에 로켓포 30여 발이 쏟아졌거든요. 대부분은 빗나갔지만 한 발이 기지 안 건물을 정통으로 맞췄습니다. 그 순간 그곳에 있던 미국인 민간 계약자 한 명이 목숨을 잃었죠. 미군 병사 4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보복에 나섰습니다. 이라크와 시리아 국경지대에 있는 치이란 민병대 카타이브 헤즈볼라의 기지 5곳을 F-15 전투기로 연쇄 폭격했거든요. 폭탄이 떨어지고 화염이 치솟았습니다. 민병대원 최소 20명이 사망했고 50명 이상이 중상을 입었죠. 미국 국방부는 이를 결정적이고 적절한 대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이란과 친이란 세력의 분노는 더 커졌습니다. 사흘 뒤인 12월 31일 분노한 시위대 수천 명이 바그다드의 미국 대사관을 에워쌌거든요. 이들은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외벽을 불태웠고 일부는 사다리를 타고 담장을 넘어 대사관 건물 지붕까지 기어 올랐습니다. 미국의 죽음의 구호가 울려 퍼졌죠. 대사관 직원들은 안전 벙커로 대피했고 미 해병대는 최루탄과 성광탄을 쏘며 간신히 방어선을 유지했습니다. 40년 전 테헤란 대사관 인질 사건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 했거든요. 트럼프는 트위터에 이란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고 즉시 해병대 750명을 추가 파병했습니다. 상황은 일촉즉발이었습니다. 트럼프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자제해왔던 선을 넘기로 결심한 거죠. 미국인이 죽었고 대사관이 습격당했습니다. 더 기다리면 테헤란 인질 사건이 재현될 판이었거든요. 2020년 2월 3일 새벽 바그다드 국제공항 인근 도로 위로 차량 2대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헬파이어 미사일 4발이 날아왔죠. 섬광이 터지고 차량이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탑승자 전원이 즉사했는데 그중에는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가 있었습니다. 중동 전역을 쥐락펴락하던 이란 군부의 실세, 이란인들이 국민 영웅으로 떠받들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솔레이마니는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란 이라크 전쟁 때부터 40년간 중동 곳곳에서 친이란 세력을 조직하고 키워온 전설적인 인물이었거든요.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 예멘의 후티 반군까지 모두 그의 손을 거쳐갔죠.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그를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인물을 미국이 단 한 방에 제거해버린 겁니다.
이란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테헤란 거리엔 수백만 명이 쏟아져 나와 통곡했고 하메네이는 가혹한 보복이 있을 것이라고 공개 선언했거든요. 양국은 전쟁 직전까지 갔습니다. 이란은 이라크 내 미군 기지에 탄도미사일을 쏘아댔고 트럼프는 보복 공습을 준비했죠. 40년 묵은 악연이 마침내 전면전으로 폭발하는 순간 세계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시간을 40년 전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미국과 이란은 왜 이토록 서로를 증오하게 된 걸까요? 그 뿌리는 19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믿기 힘들겠지만 그 이전까지 이란은 중동에서 가장 친미적인 나라였습니다. 팔레비 국왕이 통치하던 이란은 미국의 든든한 우방이었죠. 냉전 시대 소련의 남하를 막는 최전방 방파제였습니다. 미국은 팔레비 왕조에 천문학적인 군사 원조를 쏟아부었거든요. 최신의 전투기와 무기를 팔았고 군 고문단을 파견했고 CIA는 왕실을 그림자처럼 보호했습니다. 팔레비 국왕은 그 힘을 바탕으로 서구식 근대화를 강하게 밀어붙였죠. 여성들의 히잡을 벗겼고 이슬람 율법 대신 세속법을 도입했고 석유 수익으로 테헤란을 화려한 도시로 바꿨습니다. 겉으로는 번영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엔 부패와 독재가 만연했거든요. 비밀경찰 사바크가 국민을 감시했고 반대파는 고문당했고 석유부는 왕실과 소수 특권층만 독식했습니다. 국민들의 불만은 쌓이고 쌓였죠. 결국 1979년 초 수백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팔레비는 물러가라 구호가 테헤란을 뒤덮었거든요. 왕은 결국 도망쳤고 파리에 망명 중이던 호메이니가 귀국했습니다. 이슬람 혁명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죠. 하루아침에 이란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친구에서 가장 위험한 적으로 돌변했습니다. 40년 악연의 시작이었습니다. 혁명은 성공했지만 이란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특히 미국을 향한 적개심이 폭발 직전이었죠. 팔레비 국왕이 암 치료를 명목으로 미국으로 도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이란 국민들은 격분했습니다. 미국이 또다시 왕을 보호하고 있다는 의심이 퍼졌죠. 실제로 과거 1953년 CIA가 이란의 민주정부를 쿠데타로 무너뜨리고 팔레비를 권좌에 앉힌 전적이 있었으니까요. 불씨는 당연했습니다. 1979년 12월 4일 급진혁명 세력 수백 명이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으로 몰려갔습니다. 팔레비를 넘겨라 구호를 외치며 담장을 넘었고 경비를 제압한 뒤 건물을 완전히 점거했죠. 대사관 안에 있던 미국 외교관과 직원 66명이 순식간에 인질이 됐습니다. 일부는 며칠 뒤 풀려났지만 52명은 그대로 억류됐거든요. 이란 학생들은 미국 첩보에 속을 일하며 대사관을 점령한 걸 혁명의 연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메네이를 비롯한 혁명 지도부도 이를 묵인했죠. 미국은 경악했습니다. 외교관 인질 억류는 국제법 위반이었거든요. 카터 대통령은 경제 제재를 가했고 이란 자산을 동결했고 군사 구출 작전까지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작전은 실패했죠. 헬기가 사막에서 추락하며 미군 8명이 죽었고 미국의 자존심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인질들은 무려 444일 동안 억류됐습니다. 1년 2개월이 넘는 시간이었죠. 미국인들은 매일 저녁 뉴스에서 인질 억류 X일제라는 자막을 봐야 했습니다. 마침내 1981년 2월 20일 레이건이 대통령에 취임하는 바로 그날 인질들이 풀려났거든요. 이란이 마지막까지 카터를 조롱한 겁니다. 이 사건은 미국 외교 역사상 최악의 치욕으로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지금도 트럼프가 이란의 52개 장소를 폭격하겠다고 위협할 때 그 숫자는 바로 당시 억류됐던 인질 52명을 의미하는 거였죠.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인질 사건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탄나자 이란은 국제사회에서 철저히 고립됐습니다. 카터 대통령은 이란 정권 타도를 공개 선언했고 서방 국가들은 일제히 등을 돌렸죠. 바로 이 혼란의 틈을 노린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웃 이라크였거든요. 1980년 9월 22일 사담 후세인이 이끄는 이라크군이 국경을 넘어 이란을 전격 침공했습니다. 명분은 국경 분쟁이었지만 실제 목적은 달랐죠. 혁명으로 혼란한 이란을 때려잡고 중동의 패권을 차지하겠다는 야욕이었습니다. 미국은 이 전쟁을 반겼습니다. 눈엣 가시 같은 이란 정권이 무너지길 바랐거든요. 카터에 이어 레이건 행정부도 사담 후세인에게 무기와 정보를 지원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죠. 적의 적은 친구라는 논리였습니다. 초반엔 이라크가 우세했습니다. 최신 무기로 무장한 이라크군이 이란 영토 깊숙이 진격했거든요. 하지만 이란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쟁은 이란 국민을 단결시켰죠. 이슬람 혁명을 지켜라 구호 아래 수십만 명이 자원 입대했습니다. 10대 소년들까지 총을 들었거든요. 호메이니는 이 전쟁을 성전으로 규정했고 국민들은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청년 장교가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바로 가셈 솔레이만이었죠. 그는 혁명수비대 소속으로 최전선에서 싸웠고 게릴라 전술로 이라크군을 괴롭혔습니다. 인간 파도 전술이라 불린 무모한 공격도 서슴지 않았거든요. 8년간의 참혹한 전쟁 끝에 1988년 휴전이 성립됐습니다. 양측 모두 지쳐 있었죠. 사상자만 많이 넘었고 경제는 초토화됐습니다. 승자는 없었지만 이란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혁명수비대는 국가를 구한 영웅 집단으로 자리 잡았거든요. 솔레이마니와 그의 동료들은 이란 권력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미국이 키운 사담 후세인이 오히려 이란 최강의 군사 조직을 탄생시킨 셈이었죠. 전쟁은 끝났지만 중동의 판도는 계속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다음 변화를 만든 건 이란이 아니라 미국이었죠. 2003년 3월 2일 새벽 미국은 바그다드 상공에 토마호크 미사일 수십 발을 쏟아부었습니다. 이라크의 자유작전이 시작된 거죠.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사담 후세인이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며 전쟁을 정당화했습니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은 중동의 위협을 제거하겠다고 다짐했거든요. 압도적인 화력 앞에 이라크군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3주 만에 바그다드가 함락됐고 사담 후세인은 도주했죠. 그해 12월 후세인은 고향 티크리트 인근 지하 은신처에서 초라하게 붙잡혔습니다. 24년간 철권 통치를 해온 독재자가 구멍 속에 숨어 있다가 체포된 겁니다. 2006년 그는 교수형에 처해졌죠. 미국은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담 후세인이라는 강력한 순위파 독재자가 사라지자 그동안 억눌려 있던 세력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거든요. 이라크 인구의 60%는 시아파였습니다. 후세인 치하에서 이들은 철저히 배제되고 탄압받았죠.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민주선거가 도입되자 다수파인 시아파가 정권을 잡았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가장 먼저 손을 내민 나라가 바로 이란이었습니다. 같은 시아파 종주국이었으니까요. 이란은 기다렸다는 듯 이라크로 파고들었습니다. 혁명 수비대가 민병대를 조직했고 자금을 댔고 무기를 공급했죠. 솔레이마니가 직접 이라크를 오가며 친이란 세력을 키웠습니다. 미군이 점령한 이라크에서 이란의 영향력이 오히려 커지는 역설이 벌어진 겁니다. 미국은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사담 후세인이 잔인한 독재자였지만 동시에 이란을 견제하는 방파제였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 방파제를 미국이 스스로 무너뜨린 셈이었습니다. 이란은 웃었습니다. 미국이 수천억 달러를 쏟아붓고 수천 명의 목숨을 희생시켜서 이란에게 이라크를 선물한 꼴이었으니까요. 이라크 장악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란의 야심은 더 컸거든요. 그리고 2010년 중동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피니지의 노점사 한 명이 분신하면서 시작된 아랍의 봄이었죠. 민주화 열풍이 중동을 휩쓸었고 독재 정권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졌습니다. 이집트의 무바라크가 쫓겨났고 리비아의 카다피가 살해됐고 시리아에서는 내전이 터졌습니다. 시리아를 통치하던 바샤르 알아사드는 시아파 분파 출신이었습니다. 이란의 우방이었죠. 하지만 국민의 다수는 순위파였고 이들이 봉기하면서 아사드 정권은 풍전등화에 빠졌습니다. 이란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시리아가 무너지면 중동 전략의 핵심 고리가 끊기는 거였거든요. 혁명 수비대가 즉각 투입됐고 솔레이마니가 직접 다마스쿠스로 날아갔습니다. 무기와 자금이 쏟아졌고 레바논의 헤즈볼라 전투원들이 국경을 넘어 아사드군을 도왔죠.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세력이 등장했습니다. IS, 이슬람 국가였습니다. 극단적인 순위파 무장 조직이었는데 시리아와 이라크의 혼란을 틈타 급속도로 세력을 키웠거든요. 2014년에는 이라크 제2의 도시 모술을 점령하고 칼리프 국가 수립을 선포했습니다. 참수 동영상을 올리고 테러를 자행하며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죠. 미국도 당황했습니다. IS를 막으려면 지상군이 필요했는데 미군을 다시 파병할 순 없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손을 민 상대가 바로 이란이었습니다. 40년 숙적과 손을 잡은 겁니다. 표면적으론 협력이 아니었지만 실질적으론 같은 목표를 향해 싸웠죠. 미국은 공중폭격을 담당했고 이란은 지상전투를 맡았습니다. 솔레이마니는 이라크와 시리아 전역을 누비며 친이란 민병대를 지휘했습니다. 수천 명의 전투원을 조직했고 전술을 가르쳤고 최전선에서 함께 싸웠거든요. 그의 사진이 SNS에 올라왔고 중동의 젊은이들은 그를 영웅으로 떠받들었습니다. 결국 IS는 격퇴됐고 아사드 정권은 기사회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마침내 꿈꾸던 것을 이뤘죠. 레바논의 헤즈볼라부터 시리아, 이라크를 거쳐 이란까지 이어지는 시아파 초승달 벨트가 완성된 겁니다. 40년 만에 이란은 중동의 새로운 패권 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솔레이마니가 폭살당하는 장면을 전 세계가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가 유독 긴장한 표정으로 이 사태를 주시했죠. 바로 북한이었습니다. 2002년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충이라고 지목한 세 나라가 있었거든요. 이라크, 이란, 그리고 북한이었습니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은 2006년 교수형 당했고, 이란의 솔레이마니는 2020년 드론에 폭사했죠. 남은 건 북한뿐이었습니다. 김정은은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솔레이마니 암살 사흘 뒤 순천 비료 공장 건설 현장을 시찰하는 모습이 조선중앙TV에 나왔거든요. 자력갱생으로 경제를 일으킨다며 웃고 있었죠. 하지만 속내는 달랐을 겁니다.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 지도부가 큰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분석합니다. 미국의 드론 기술을 직접 목격한 거였으니까요. 언제 어디서든 추적할 수 있고 오차 없이 정확히 타격하고 사전 경고도 없이 날아온다는 걸 확인한 겁니다. 김정은도 언제든 같은 방식으로 제거될 수 있다는 공포를 느꼈겠죠. 북한은 한 가지 결론을 내렸을 겁니다. 만약 이란이 핵무기를 가졌다면 미국이 감히 공격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2006년부터 6차례 핵실험을 했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고 주장했거든요. 그들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핵이 있어야 정권이 살아남는다는 거였죠. 리비아의 카다피는 핵을 포기했다가 2011년 반군에게 살해됐고, 이란의 솔레이마니는 핵이 없어서 드론에 당했다는 게 북한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앞으로도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협상을 제안해도 제재를 가해도 위협을 해도 마찬가지죠. 솔레이마니의 죽음은 오히려 북한의 핵 집착을 더 강화시킨 셈이었습니다. 당분간 북한은 조용히 지켜볼 겁니다. 중동의 혼란에 끼어들 이유도 없고 미국을 자극할 필요도 없었거든요. 자력갱생을 외치며 내부 결속을 다지고 핵무기 고도화에 집중하는 게 김정은의 선택일 겁니다. 전쟁 직전까지 갔던 긴장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듯 했습니다. 이란이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쏘긴 했지만 사상자는 없었거든요. 트럼프도 추가 보복을 자제했죠. 양측 모두 한 발씩 물러서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란 내부에서 상상도 못한 비극이 터졌습니다. 2020년 2월 8일 새벽 테헤란 공항을 이륙한 우크라이나 국제항공 752편이 불과 몇 분 만에 추락했거든요. 키예프로 향하던 여객기였습니다. 보잉 737기가 이륙 3분 만에 화염에 휩싸이며 땅으로 곤두박질 쳤죠. 탑승객 176명 전원이 즉사했습니다. 이란인 82명, 캐나다인 63명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란 정부는 즉각 기체 결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엔진 고장으로 추락했다며 블랙박스 분석을 거부했죠. 하지만 증거가 속속 나왔습니다. SNS에 올라온 동영상엔 불덩이가 하늘을 가르는 장면이 찍혀 있었고 서방 정보기관들은 미사일 공격 흔적을 포착했거든요. 캐나다 총리가 이란 미사일에 격추됐다고 공개 발언했고 미국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흘간 버티던 이란 정부가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2월 11일 혁명 수비대가 성명을 냈죠. 실수로 여객기를 적 미사일로 오인해 격추했다고 시인한 겁니다. 미군 기지 공격 직후라 방공망이 최고 경계 상태였고 레이더 담당자가 착각했다는 게 변명이었습니다. 이란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솔레이마니 추모 행렬에 참여하며 미국의 죽음을 외쳤던 그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자국 정부가 자국민을 죽이고 거짓말까지 했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낄 겁니다. 테헤란 거리로 수천 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번엔 반미가 아니라 반정부 구호였죠. 하메네이는 살인자다. 혁명 수비대는 물러나라.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대학생들이 최고 지도자 사진을 찢었고 시위대는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당황했습니다. 외부의 적을 향하던 분노가 내부로 돌아선 거였으니까요. 솔레이마니 암살로 단결했던 국민이 여객기 격추로 분열된 겁니다. 혁명 수비대의 위신은 땅에 떨어졌고 이란 정권은 자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전면전은 피했습니다. 미국도 이란도 더 이상 미사일을 쏘지 않았죠. 양국은 각자의 명분을 챙기고 한 발씩 물러섰습니다. 겉으로는 갈등이 봉합된 것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끝난 게 아닙니다. 중동 곳곳에 퍼져 있는 친이란 민병대들은 여전히 칼을 갈고 있습니다. 솔레이마니의 복수를 다짐하며 기회를 노리고 있죠. 전문가들은 앞으로 대규모 전쟁보다는 소규모 공격들이 산발적으로 터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베리전의 형태로요. 아이러니하게도 미국과 이란은 서로를 적으로 만들어야 내부를 결속시킬 수 있습니다. 40년간 이어온 악연이 오히려 양국 정권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된 거죠. 이 뿌리 깊은 증오가 사라지지 않는 한 중동은 언제든 다시 불타오를 겁니다.